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거나 뭐 그런 주제는 아니고요. 소수 정예자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더 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요청 주신 분들이 말 그대로 열심히 하시려는 소수 정예자 분들이라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미지입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하신지 모르고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애드센스 승인부터 승인 이후에 수익화 글까지 상위 노출하는데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미지 관련해서 알려드릴 내용은 총 7가지이고요.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메타데이터인데요. 메타데이터를 삭제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구글이 입장이 완전히 바뀐 내용이라서 첫 번째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과거의 상위 노출을 위한 방법이 지금은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신 정보이니까 앞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 이 이미지 관련해서 메타데이터는 꼭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메타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메타데이터는 사진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예요.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냐면 뭐 촬영 날짜에서부터 시간, 카메라 모델명, 뭐 ISO 수치값이라든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GPS 위치 정보까지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보다는 오늘 삭제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파일 속성이나 추가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초점 거리에서부터 기기 모델 어떤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지 촬영한 일자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위도 경도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유사 이미지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뭐 하나밖에 없는 이미지로 해서 구글에서는 이런 메타데이터가 있는 사진을 가점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위 노출에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메타데이터 상위 노출에 유리했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뭐 파리 에펠탑을 찍어도 피사체는 같지만 하나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이미지로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메타데이터였던 거예요. 구글이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때문이에요. 이제는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이미지를 구글이 더 선호합니다. 상위 노출에도 더 가점을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개인정보는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예민합니다. 개인들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더 까다롭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도 지금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는 좀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구글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미지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삭제를 해야 되느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용량도 줄이면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전에 이미지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개해드렸던 타이니PNG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용량도 줄어들 때 메타데이터가 싹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어떤 직접 찍은 사진, 구글에게 좀 더 가점을 받기 위한 직접 찍은 사진을 용량을 줄일 때는 타이니PNG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데이터가 다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메타데이터가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타이니PNG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용량도 줄이고 메타데이터도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화질을 조금 더 높이면서 용량을 더 디테일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유료 버전도 있긴 하지만 무료로 충분히 지금 말씀드리는 메타데이터라든가 뭐 이후에 알려드릴 뭐 웹피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고 나면 내 블로그나 사이트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가벼워지니까. 뿐만 아니라 통합 검색이 아니라 이미지를 별도로 클릭해서 이미지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된 이미지 중에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경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데이터를 삭제하고 나면 페이지 로딩 속도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는 이제는 삭제해서 이미지를 올리셔야 된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용량이에요. 이미지 용량에 대한 그 기준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현직에 있는 블로거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준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최대 200kB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200kB를 꼭 맞추시라는 게 아니라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이하가 돼야겠죠. 뭐 100kB가 되면 더 좋고 용량이 더 줄어들수록 좋아요. 그럼 200kB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뭐 구글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어떤 SEO 전문가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애드센스 블로그 관련 커뮤니티 쪽에서 뭐 200kB가 넘어가면 페이지 로딩 속도가 좀 눈에 띄게 느려진다 라는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워낙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구글은 애드센스 승인에서부터 어떤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데 페이지 로딩 속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지 용량을 줄이는 거다.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쇼핑몰을 들어갔어요.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많아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느라 좀 버벅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사진이 하나씩 버벅벅 되면서 보여지긴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뒤로 가기를 누르실 거예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을 읽으러 왔는데 이미지 때문에 이게 버벅벅 거리면서 멈춰있다라거나 스크롤을 내려도 뭐 멈춰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됩니다. 구글은 이걸 아주 안 좋게 봐요. 검색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컨텐츠로 걸러내서 이미지를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넣지 마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꼭 필요한 이미지라는 전제 하에 이미지 용량을 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용량은 뭐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위에서 알려드린 타이니PNG나 뭐 포토스케이프, 포토샵, 온라인 사이트 뭐 다양하게 있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포토스케이프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무료이고 초보자가 다루기 쉽고 용량을 줄이면서 화질도 깨지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지 용량에만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용량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화질이에요. 용량을 줄인다라고 해서 화질까지 다 날려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용량이 줄어든 건 알 수 없어요. 구글 보색에는 보여줄 수는 있겠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는 용량이 아니라 사진의 화질이에요. 화질이 육안으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검색자가 이미지를 볼 때 고화질의 고품질 이미지라는 인식을 주는 선 내에서 이미지 용량을 줄이셔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모바일이나 PC,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화질이라는 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할 때는 화질이 깨져 보이지 않아서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업로드된 사진이 나보다 사양이 좋은 뭐 휴대폰이나 PC에서 화질이 떨어지거나 깨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고해상도 모니터나 레티나 디스플레이 등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이미지를 편집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미지 확장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애초에 용량이 워낙 적은 이미지 확장자가 있다라고 하면 화질을 어느 정도 높여도 고화질 사진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답이 되는 게 세 번째, 확장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로거라면 확장자는 웹피가 사실상 정답이에요. 웹피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웹피는 구글이 인쇄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웹상에서 최적화된 이미지 확장자를 만든 거거든요.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구글이 좋아하는 건 당연하겠죠. 실제 비교를 해드리면 뭐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진들보다는 높은데, 이 웹피로 변환하는 것만으로도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용량을 줄인다라고 해서 화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웹피의 장점이 화질은 유지하면서 용량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용량보다 중요한 건 화질이라고 강조드렸는데요. 화질이 중요한 이유가 체류 시간에 영향을 미쳐요. 이미지 화질이 육안으로 낮게 보이면 혹은 깨져 보이면 읽고 있는 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맛집 리뷰 블로그인데 음식 사진이 흐릿하고 뿌옇다면 아무리 글이 잘 써져 있어도 이 사람이 진짜 여기 온 건 맞냐? 라는 의심마저도 들게 하는 거죠. 반대로 선명하고 먹음직스러운 고화질의 사진이라면 글쓰기 실력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진을 보면서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내 글에서 머무는 시간,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크기예요. 보통은 가로가 세로보다 긴 이미지를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블로그에서는 가로가 긴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모바일 상에서 스크롤할 때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고, PC 모니터 비율도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거든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길이가 있는데 픽셀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에서 1600 픽셀 정도를 추천드려요. 뭐 여기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 가로 길이가 어떠하던 간에 이제 확장자를 웹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가로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뭐 세로를 따로 정하진 않더라도 그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크기를 직접 입력하는 형태가 아니라 비율을 지정을 해주시면 가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세로는 자연스럽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세로 길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추천하는 이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16대 9에서 4대 3 이런 비율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웹피는 용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1200 또는 1600 픽셀로 크게 좀 잡으셔도 돼요. JPEG이나 PNG나 이런 쪽에서 1200 픽셀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이미지 확장자가 웹피라는 전제하에 1600 픽셀까지도 가로 길이를 설정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으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 원본보다 크게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뭐 1000픽셀 기준으로 했는데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가로 길이가 1000픽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0픽셀로 최소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억지로 늘리시게 되면 화질이 깨지기 시작해요. 원본보다는 크게 늘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16대 9 또는 4대 3 비율로 해서 조절을 하셔야 이 사진이 왜곡되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알트 태그예요. 알트 태그도 정말 중요한데 알트 태그가 뭐냐, 쉽게 말해서 대체 텍스트예요. 뭘 대체하느냐, 이미지를 대체하는 텍스트예요. 이 알트 태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알트 태그를 구글이 왜 좋아하느냐, 시각장애인 분들도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검색한 내용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텍스트는 읽어주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시각장애인도 자신들의 고객인 거죠. 똑같이 만족하는 검색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글에서 다시 찾아와서 검색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활성화된 이용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알트 태그가 중요하고 구글이 좋아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 봇은 이미지를 직접 볼 수는 없죠. 알트 태그로 이미지를 이해를 합니다. 구글 봇이 이해할 수 있게 알트 태그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알트 태그 자체를 작성 안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또는 이 중요성을 몰라서 엉터리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예시를 들어드리면 알트 태그를 아예 그냥 비워두거나 작성하지 않는 거죠. 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이미지 또는 문자나 숫자 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예시를 따라서 내 이미지에 알트 태그를 넣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맛집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쓴다라고 했을 때 알트 태그에는 서울 명동 맛집 김치찌개 전문점 내부 전경,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아주 세세한 묘사가 꼭 아니어도 돼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글은 플러스 점수를 준다라는 거죠. 알트 태그 작성하는 팁이 있어요.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트 태그는 구체적이고 설명적으로 또는 묘사를 해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하얀색 말티즈 강아지가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이런 정도로만 작성해 주셔도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알트 태그는 내가 읽어도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라는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알트 태그에도 메인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좋아요. 필수라는 건 아니고 되도록 너태 문맥상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는 알트 태그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트 태그는 간결하게 아까 보여드린 이런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길어진다라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알트 태그를 설명드려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알트 태그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미지 검색 유입이 늘어나거든요. 상위 노출에서 보여지는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로도 있지만, 내가 블로그에 사용한 이미지가 이미지 탭에서 이미지만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만 모여져 있는 검색 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내 글로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알트 태그를 잘 넣으면 이미지 검색 유입이라는 유입 경로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여섯 번째는 캡션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만드는 큰 차이를 꼭 아셔야 되는데, 알트 태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많아요. 캡션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캡션이 뭐냐면 마우스를 올리면 사진 바로
바로 아래 위치하는 뭐 텍스트 정도로 정의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이 개념보다는 캡션을 구글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알트 태그처럼 구글은 정말 사용자 입장, 검색자의 입장에서 모든 알고리즘이 거의 작동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캡션도 이 맥락에 같이 있어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면 사용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자가 좋아하면 구글이 좋아하고 구글이 좋아하면 내 글은 상위 노출이 된다 라는 이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캡션 작성 예시도 보여드리면 뭐 여러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여행 블로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는 파리 에펠탑 야경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알트 태그에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야경 조명이 켜진 모습 정도로 작성해주고 캡션은 보완하는 성격인 거죠. 메시 정각에 반짝이는 에펠탑의 환상적인 야경. 알트 태그랑 캡션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다른 예를 좀 더 볼까요? 만약에 요리 주제로 블로그를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알트 태그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뚝배기 요리 완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캡션에서는 묵은지로 끓인 진한 김치찌개 조리시간 30분.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알트 태그는 객관적인 설명을 적는다라고 하면 캡션은 뭐 부가 정보나 감상적인 정보가 조금 더 들어가, 그러니까 뭐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트 태그와 캡션을 이렇게 꼭 구분해서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트 태그와 구별되는 캡션을 작성하시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좋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글을 더 많이 발행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물론 최소한의 퀄리티는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캡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알트 태그를 먼저 작성해 보시고 캡션 내용이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알트 태그의 내용을 똑같이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파일명이에요. 파일명도 중요한데 파일명을 아예 손을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파일명을 수정한다라고 해도 정말 간단하게 키워드 하나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정보 검색을 하셔서 메인 키워드까지 좀 섞어주시는 수준에 올라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영어를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구글 봇이 이미지를 사람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글 봇이 이미지를 인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분석하는 데이터 정보거든요. 소개팅을 한다라고 치면 첫 인상과 같아요. 그런데 이미지의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구글 봇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게 구글 봇이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컨텐츠로 인식을 하긴 어렵겠죠.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 차이 때문에 상위 노출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뒤로 미뤄지는 거죠. 파일명도 잘못된 파일명 예시가 있거든요. 알트 태그, 캡션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문자나 숫자 조합 또는 뭐 다운로드, 스크린샷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파일명은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써주시는데, 어떤 게 먼저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뭐 영어가 먼저 와야 된다, 한글이 먼저 와야 된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서울 명동 김치찌개 라는 파일명을 적었을 때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서울 명동 김치 스튜 라는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뭐 팝하고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선이 갈 수는 있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일명 수정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파일명 작성 규칙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글로벌 검색 엔진인 구글을 위한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고, 네이버 등 국내 검색을 고려해서 한글도 작성하셔서 각 키워드는 띄어쓰기나 언더바가 아니라 이런 하이픈이 있죠. 하이픈을 사용하셔서 키워드 중간중간에 넣어주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섞지 마시고 전부 소문자로 해주시고, 알트 태그, 캡션처럼 내가 작성하는 글의 메인 키워드를 파일명에도 자연스럽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넣어주시면 좋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알트 태그나 캡션에서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파일명은 최대한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점을 알려드리면, 파일명에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 또는 은어, 줄임말을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도 사실상 맛있다라는 표현인 건데, 이제 뭐 영어로 변경했을 때는 뭐 딜리셔스나 베스트 정도로 바꿔주시고, 핫플도 핫플레이스인데 줄임말이죠. 이거를 핫플레이스, 파퓰러라는 정도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이제 이 표현을 뭐 영어로 바꾼 표현인데 이것도 똑같이 딜리셔스, 야미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리면, 맛집 블로그다 원문 파일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꿔주셔야겠죠. 짧게 강남역 삼겹살 맛집
편집하셔가지고 뭐 파파고역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파파고나 이런 쪽에다 번역을 했을 때 이 한글을 정확히 번역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일일이 검증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기보다는 파일명을 바꿔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블로그나 다른 컨텐츠와 구별이 된다 정도의 마인드로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도 이런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한글과 영어 조합으로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준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구글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중복이에요. 글을 작성할 때 제목에서도 중복되는 단어는 최대한 빼셔야 되는데 이 파일명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나쁜 예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서울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메인 키워드라고 했을 때 많이 넣으면 조금 더 잘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도록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이랑 영어로 된 서울이랑 같은데 이건 중복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표현의 확장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뭐 블로그와 영어 블로그는 같은 이미지만 다른 언어 표현이다 보니까 표현의 확장 개념이라서 중복은 아니다. 구글이 이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조드리지만 파일명에도 메인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는 걸 검토해보셔라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알트 태그, 캡션, 파일명 모두에 메인 키워드가 들어가면 구글이 검색자의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컨텐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메타데이터는 삭제하셔라. 2025년도에 구글 알고리즘이 바뀌셨으니까 꼭 적용하시면 되고, 이미지 용량은 낮을수록 좋은데 기준치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200KB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하지만 용량보다 중요한 거는 화질이다 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 이 개념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이미지 확장자를 외피로 하셔야 된다. 구글이 만든 최적화 포맷이기 때문에 구글이 좋아한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가로 기준 픽셀 단위로 해서 1000에서 16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이 외피라는 확장자라는 전제 하에 16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세로에 대한 길이가 따로 있지 않은 게 이제 비율로 지정만 해주시면 세로는 알아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비율도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알트 태그, 캡션, 파일명 역할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공통적이었던 거는 메인 키워드를 되도록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알트 태그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설명, 캡션은 부가적인 설명이나 감성적인 설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캡션을 작성하는 게 너무 시간이 추가로 할애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알트 태그에 작성한 내용을 똑같이 캡션에 넣어주셔도 된다 까지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파일명은 영어, 한글 말씀드렸던 파일명 작성 규칙 요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